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우리 해군에서 KDDX를 18척을 건조한다고 했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는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고요. 우리 해군이 미국에게 CEC의 도입을 요청했지만 미국에서 거부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그걸 설명을 해야 하는데요. 저는 밤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건지 고민하다가 머리가 아파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정치적 부분을 설명을 하지 않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지 머리가 아픈데요.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은 아예 설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뭔가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설명을 할 내용은 KDDX를 18척을 건조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정확히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로 해군에서 2030년에서 2040년까지의 건함 계획을 이번에 새로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해군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해군은 이 기간에 KDDX를 3차까지 해서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 포급 잠수함 사업을 시작하고 그리고 국산 해상 초계기를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2030년부터 2040년까지 우리가 추진하는 건함 계획은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기간에 하게 되는 사업은 KDDX2 사업, 그리고 장보고포 잠수함 사업, 여기에 더해서 울산급 호위함 2차 사업, 그리고 OPV 연안 초계함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하자면요. 우선 해군은 기존 윤영하급과 검독수리급을 대체해서 OPV 연안 초계함과 그리고 무인전투함을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연안전투함은 AI를 활용해서 함선의 크기는 1,500톤에서 2,200톤 정도로 윤영하급에 비해서 대형화되지만 탑승하는 승무원은 윤영하급보다 작다고 하고요. 그리고 울산급 호위함 2차 사업은 지금 우리는 울산급 호위함을 인천급부터 시작해서 대구급 그리고 충남급까지 건조하고 있고 앞으로 울산급 배치포를 추가로 6척을 건조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계획으로는 울산급2 사업이 그 후속 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울산급 배치2가 아니라 그냥 울산급2 사업으로 잡혀만 있고요. 그 구체적인 해군의 요구 조건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울산급 배치포 사업이 2030년까지 잡혀 있는데 울산급 배치포를 전부 건조하고도 연안 호위함을 추가로 더 건조한다고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장보고포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장보고포는 원래는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갈수록 함선의 크기가 커지더니 지금은 장보고포급도 3,000톤급 잠수함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다만 해군에서는 장기적으로 장보고포 사업을 끝내고 2040년대에는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2040년에 있을 건함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전혀 없고 지금으로서는 해군의 희망사항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바로 KDDX2 사업인데요. 원래 이 사업은 이순신급 6척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이 사업은 원래는 경하배수량 4,400톤급의 이순신급을 교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KDDX보다는 작은 5,000톤급 함선으로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기존의 현대와 한화에서는 KDDX를 축소하고 다운그레이드한 함선을 이순신급의 대체함으로 해군에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군에서는 이순신급의 교체를 경하배수량 7,000톤급인 KDDX를 개량한 함선으로 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KDDX2 사업은 KDDX를 바탕으로 이순신급을 대체하기 위해서 개량된 KDDX를 건조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군이 정확히 KDDX2에 내놓은 함선의 수량은 지금 우리 해군이 보유한 이순신급과 동일한 6척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확실하게 잡혀있는 KDDX는 12척까지 잡혀있는 것이고 해군은 KDDX2를 끝낸 다음에 추가로 6척을 건조하는 3차 사업까지 해서 18척의 KDDX를 확보한다는 건데요. 정확히 KDDX 3차 사업은 아직은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다만 이 계획들은 당장은 우리군의 정식 계획에 편입된 건 아니고 지금까지는 해군의 희망사항에 가까운 사업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해군의 희망이지 실제로 정식 사업화까지 이루어질지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KDDX 같은 경우를 보면 분명 이순신급 6척의 대체 수요는 기존부터 있었기 때문에 KDDX를 6척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은 높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KDDX2까지는 추가 건조되어서 12척까지 확보할 가능성은 충분하나 3차 사업까지 해서 18척까지 건조할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 사업들 대부분은 분명 실제로 시행될 사업들입니다. 장보고포 잠수함 사업도 손원 1급을 대체하는 사업이니 분명 시행될 사업이고 해상초계기 2차 사업도 우리군이 보유한 P3C 대잠초계기를 교체하는 사업이니 분명 시행될 사업입니다. 다만 장보고포도 해군의 희망대로 3,000톤급으로 건조될지 의문이고요. 해상초계기 2차 사업도 어떤 식으로든 도입은 되겠지만 국산 초계기를 실제로 개발할지 아니면 해외에서 수입할지 지금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사업들은 시행은 되겠지만 해군의 희망대로 100% 그대로 시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해군의 발표는 결론은 기존부터 분명 해군 내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진 내용들이겠지만 무엇보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대규모 국방비 증액의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군과 육군과의 증액된 국방비를 누가 더 많이 가지고 갈 것인지의 경쟁에서 해군이 더 많은 국방비를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육군과 공군에서도 대대적인 신무기 도입 사업들을 발표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결론은 우리는 앞으로 지금보다도 더 많은 국방비를 사용할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더 많은 신무기들이 개발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해군에 이어서 공군과 육군이 어떤 신무기를 개발해서 도입할 건지 기대가 무척 큽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부터 머리 아픈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그럼 왜 미국에서 우리 해군의 CEC 도입 문의에 대해서 CEC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한 건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블로그 등에서 이 문제를 자신들의 정치색에 따라서 정치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솔직히 그런 블로거보다는 제가 더 잘한다고 자부하지만 이걸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정치적 문제는 설명하지 않을 것이며 이 점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우리 해군이 미국에 CEC를 도입할 수 있는지 문의를 했지만 미국에 의해서 거부당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과연 해군이 도입을 요청할 수 있는 장비인지가 의문입니다. 이게 정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CEC를 도입하는데 대통령이나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반역행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해군의 행동은 그냥 가볍게 문의만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윗선의 지시로 문의를 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연히 해군이 물어본다고 해서 미국이 바로 팔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닙니다. 미국 관계자도 상부로부터의 지시가 있어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럼 일본이나 호주는 이걸 어떻게 도입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CEC를 도입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미국에게 데이터링크에 종속을 선언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CEC라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CEC라는 건 조기경보기와 이지스함을 데이터링크로 연결해서 수평선 너머에 있는 목표를 이지스함이 공격하게 할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CEC는 그런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CEC는 스카이넷의 단말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저는 이 녀석이 터미네이터 영화에 나오는 스카이넷과 너무 비슷해서 스카이넷이라고 부르는데요. 요즘 AI가 고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그래서 AI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류가 만드는 AI 중에서 가장 위험한 AI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미 국방 네트워크 AI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미국은 E3 조기경보기나 E8 지상 감시기를 위성이나 무인기로 대체를 한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조기경보기 등을 대체하는 건 바로 미국의 국방 네트워크입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 자산이 있다고 해도 이 정보를 전달할 네트워크가 없으면 그 정보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고도의 네트워크망을 구성해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려 하고 있고요. CEC는 바로 이 네트워크망의 여러 단말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전달되는 정보의 양은 너무 많고 그래서 그 정보를 사람이 처리한다는 건 이미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막대한 정보를 처리할 AI를 개발 중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만일 공중에 떠있는 F-35 전투기 한 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당연히 F-35에는 한 명의 조종사가 탑승하고 있고 그래서 이 조종사 한 명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아주 지극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스카이넷은 바로 이 조종사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해서 이 조종사에게 전달을 합니다. 한마디로 AI가 F-35 조종사가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전달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공중에 떠있는 F-35 한 대는 스카이넷이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 제공처이기도 하지만 정보를 획득할 정보 획득 수단도 됩니다. 이 점에서 정말 무서운 건데요. 만일 F-35의 조종사가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을 때 당연히 그 레이더의 정보도 스카이넷에 전달되지만 스카이넷 스스로가 조종사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 EOTS 장비를 활성화시켜서 EOTS를 통해서도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조종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정보도 AI 스스로가 획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건 저희 생각이지만 F-35의 무기 통제권도 스카이넷은 탈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조종사가 의도하지 않아도 미사일을 발사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왜 제가 미국의 국방 네트워크 AI를 스카이넷이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 녀석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위험한 AI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카이넷은 동맹국에 대한
정보의 선별 공급에도 관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당장 우리 공군은 미국의 링크 16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링크 16은 미국이 암호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어서 우리의 데이터 링크가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게 단순하게 미국이 암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링크 16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링크 16은 우리의 독자 네트워크망 없이 미국의 네트워크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군이 사용하는 링크 16은 미국 태평양사령부 산하 연동통제소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링크 16의 망 가입 통제 권한과 그리고 전술 데이터 링크의 연동 통제와 감시, 네트워크의 설계와 관리 권한이 모두 미국에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말고도 많은 나라들이 링크 16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많은 나라들이 링크 16을 사용하지만 네트워크 구성은 각 나라들이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링크 16의 망 구성도 우리 스스로가 하지 않고 미군의 네트워크망에 우리도 가입을 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링크 16은 미국이 암호를 주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예 모든 걸 미국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CEC는 이보다 더합니다. 당연히 네트워크의 구성도 미국이 하지만 무엇보다도 AI의 발전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도 선별이 되어서 전달이 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앞에서 가상의 F-35 조종사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AI가 선별을 해서 전달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조종사에게 숨기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의도적으로 그 정보를 빼고 전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전달되는 정보가 가짜일 수도 있고 정말 중요한 정보를 빼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거짓말을 해도 그게 거짓말인지도 알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획득한 정보를 우리가 원하든 말든 미국은 얼마든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CEC를 사용하면서도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네트워크망을 구성해서 이중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문제는 미국에서 이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당장 F-35 전투기 한 대만 해도 사용하는 네트워크가 1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면서도 우리만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원하는 건 모든 네트워크를 미국의 국방 네트워크에 연결해야지만이 CEC를 공급해준다는 것입니다. 당장 대표적인 경우가 일본인데요. 일본은 단순하게 이지스함과 조기경보기에만 CEC를 탑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일본의 F-35에는 우리나라의 F-35에는 없는 장비 한 가지가 앞으로 추가로 탑재되는데요. 그게 이름이 뭐였더라? 그러니까 전투기에도 탑재 가능한 CEC와 연동되는 네트워크 모뎀을 탑재하게 되고요. 당연히 우리 F-35에는 그 모뎀이 탑재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로 인해서 일본의 F-35는 그 새로운 모뎀을 활용해서 합동 교전을 구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일본의 F-35는 이 데이터 모뎀을 통해서 철저하게 미국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일본은 영국과 같이 개발하는 6세대 전투기인 GCAP에도 이 모뎀을 탑재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들이 개발한 전투기에도 미국의 네트워크를 탑재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KF-21에는 링크 16은 탑재되지 않고 링크 K만 탑재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에게 네트워크가 완전히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뜻은 일본 자위대 전체가 미국에게 종속되어 있고 미군의 통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일본처럼 한다면 당연히 미국은 우리에게도 CEC를 공급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죠. 그럼 여러분은 우리의 네트워크가 미국에게 완전히 종속되는 걸 원하시나요? 참고로 우리의 네트워크가 미국에게 완전히 종속된다는 건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런 군사적 행동도 하지 못한다는 뜻이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걸 원하시나요? 아마 우리가 미국의 네트워크에 완전히 종속된다고 한다면 미국은 내일이라도 당장 CEC를 공급해 줄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이지스함에만 CEC를 탑재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CEC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일본이나 호주처럼 네트워크를 완전히 미국에 종속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국의 네트워크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개발하는 게 링크K인데요. 그럼 우리의 링크K의 능력은 어떠하고 언제 완성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링크K는 이미 개발되어서 사용 중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링크K는 기본형이 있고 완성형이 있는데요. 기본형은 이미 완성이 되어서 우리의 수상함과 KA-1 전술통제기 그리고 육군 등에서 이미 사용 중이고요. 문제는 링크K 기본형은 주파수 도약 능력이 없어서 보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파수 도약 능력이 있는 완성형 링크K가 개발 중이었고 지금은 완성형도 이미 배치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의 링크K 완성형이 처음 탑재되는 기종이 LAH 헬기입니다.
실제로 LAH 헬기는 개발될 때부터 링크-K 완성형을 탑재해서 링크-K 완성형의 시험기로도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LAH 헬기는 이미 실전 배치되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링크-K 완성형도 LAH 헬기가 실전 배치되면서 같이 실전 배치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링크-K를 개발할 때는 미국의 링크-16에 준하는 성능을 목표로 한다고 했지만 지금 우리가 개발한 링크-K는 이미 링크-16을 한참 뛰어넘었습니다. 우선 우리의 링크-K는 주파수 도약 횟수는 링크-16에 비해서 떨어지는데요. 우리 측의 이야기에 따르면 주파수 도약 횟수가 링크-16에 비해서 떨어져도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의 링크-K가 주파수 도약 횟수가 떨어지는 이유는 결론은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링크-K는 링크-16에 비해서 데이터 전송 속도가 2배 정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링크-K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압축해서 보내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분명 미국의 CEC 이상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우리는 이미 링크-K의 하드웨어는 완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 미국의 CEC 같은 합동 교전이나 아니면 우리에게는 미국의 국방 네트워크 같은 고도의 네트워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의 링크-K라는 하드웨어로 미국의 국방 네트워크 같은 고도의 네트워크망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분명 우리도 미국 못지않은 네트워크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이런 네트워크의 능력을 높이려면 네트워크가 연결된 단말기가 그만큼 많아야 합니다. 결론은 이런 고도의 네트워크는 단말기 하나하나가 정보 획득 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결되는 단말기가 많아야지만이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한계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공군에서 운용하는 모든 미국산 전투기에는 링크-K가 들어가지 않고 앞으로도 미국에서 미국산 전투기에 링크-K를 탑재하는 걸 허용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국의 엄청난 수량의 장비와 정보력은 막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네트워크를 확장해도 미국의 국방 네트워크 수준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미국의 네트워크만큼의 네트워크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일본이 미국에 종속된다는 걸 알면서도 미국의 네트워크에 편입한 이유가 바로 이 점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일본이 노력을 해도 미국만큼의 네트워크 확장은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일본은 네트워크가 종속되는 문제점을 알아도 미국의 네트워크에 편입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미국의 네트워크에 종속된다는 건 자주 국방은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아무리 전시 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회수한다고 해도 네트워크가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이상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네트워크가 종속되면 그냥 미국이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싫든 좋든 미국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 정말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론은 미국의 CEC를 우리 이지스함에 탑재하지 못하는 건 미국이 거부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정부의 기본 정책 아니고 이걸 해군 나부랭이 정도가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결론은 우리의 정부는 기본 정책으로 자주국방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군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지스함에만 CEC를 탑재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주국방을 선택하고 그래서 독자적인 네트워크망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지스함만 미국의 국방 네트워크에 편입한다는 걸 미국이 허락한다는 게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왜 해군이 그걸 미국에게 물어본 건지 저도 의문이고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면 정치적 문제를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점은 저도 설명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결론은 CEC라는 건 단순하게 합동 교전을 하고 그리고 수평선 너머의 적을 다른 탐지 수단으로 대신 탐지해주는 그런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네트워크를 미국의 네트워크에 종속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이고 더 넓게 나아가서는 자주국방을 할 건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래도 미국의 CEC를 우리의 이지스함에 탑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